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인 여성입니다. 저와 시모의 이야기를 적으려고 보니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단계도 모자라 도박까지 하게 된 우리 시모님하고는 과거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 시어머니의 본디 성품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이 한때 저를 예뻐하셔서 당신 며느리로 삼았던 날들을 추억해보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그렇게 악덕하지는 않으셨던 분이라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나 이제와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까지가 그분하고 저와의 인연이 끝인걸요. 저는 정수기 필터 교체해주는 사원이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필터 교체를 해주는 일을 했었지요. 제 나이 27살이었고 저는 원래가 안 쓰면 그게 다 돈이고 안 쓰는 게 버는 거다라는 우리 친정엄마의 신조로 교육받으며 자란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수기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공부에 워낙 취미도 없었고 또 머리도 그닥 좋은 편도 아니고 전문대도 가기 싫을 만큼 공부가 싫었던 것도 문제지만, 대학 등록금 내주실 형편이 아닌 부모님께 대학 보내달라 하기도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지방도시 작은 읍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철물점도 거의 사라져가는 때였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니 대형마트에서 웬만한 제품은 다 쓸 수 있는 상태라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는 그 장사마저 접고 그냥저냥 막일,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셨지요. 아버지는 철물점 하실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벽지하시는 사장님 따라 다니시기도 하셨으니까 그 일을 아르바이트 삼아 하셨고, 엄마는 가내수공업을 주로 하셨는데 주로 케이크 상자 접기를 하셔서 우리도 집에서는 그거 도와드렸어요. 우리 삼남매가 각자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집 생활비에 큰 부조를 한 셈인데, 셋 다 정말 그만하게 작은 월급을 받아와 쪼개서 집에 보태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 남동생이 잘 벌어요. 우리 친정 뒤터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자랄 때는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땅이라며 박대받던 땅이 지금은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펜션을 하거든요. 자연학습장 겸 펜션을 하는데 뒷산에서 집 뒤터까지 흘러내려오는 계곡물 덕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장마 지면 물 넘는다고 여름만 되면 아버지가 째려보시던 그 물이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뒤응박 팔자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저 속썩이던 물이 효자 노릇을 할 줄 누가 알았냐? 그 계곡물 주위로 각시복숭하며 복사꽃하고 장독들이 바라보기가 꽤 아주 운치가 있어서 봄에는 중년 장년 손님들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샜네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건 정수기 필터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댁을 드나들게 되면서부터지요. 1년에 4번 정수기 필터를 갈아드렸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 시어머님 정수기 필터를 다 교체하고 가려는 절 붙잡으시면서 입이 냠냠해서 호박범범을 했는데 한 수저 드시고 가실라우?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착하시지만 주책 푼수 기질이 있으세요. 물론 착하시죠. 언제 봤다고 호박범범을 먹고 가라는 걸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베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틀려요. 그냥 주책 푼수로 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께서 그 해 깨를 많이 털었어요. 콩도 수확을 많이 해요. 고춧가루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귀한 양념거리를 오는 사람마다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다 집어줍니다. 그리고 다 퍼주고 나면 자기는 막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이웃집에다가 깨와 콩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얼굴을 할 리가 없지요. 아이, 그 짝은 가을에 깨도 많이 터는 것 같더니 또 다 퍼주고 얻으러 다니는 거야? 그럼 집에 와서 시아버지가 푸념을 하시는 거지요. 아이, 모지랑스러운 옆에네들이 퍼줄 때는 히히거리며 받아가더니 조금 달라니까 그렇게 야박스럽게 그러네. 아니, 얻어갈 때 하고 얼굴이 싹 180도 틀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시아버지는 시모께 넌덜머리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퍼주지 말라고. 퍼줬으면 뒷말을 말던가. 퍼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을 욕해? 사람 마음이 그러는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나라고 해도 그러겠다. 받아올 때 하고 내 거 퍼줄 때 마음 틀리니까 사람이지 이 사람아. 주책 푼수짓 남 좋은 일 좀 애지간히 하라고. 보시다시피 저희 시아버지는 매사에 저렇게 사리분별과 세상사를 보는 눈이 현명하신 분인데, 주책 푼수에다가 사리분간 못하고 분하고 평생을 사시려니 얼마나 그 심사가
고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필터 교체하러 온 첫 달부터 듬뚝 떠서 주시는 호박 범벅을 대접받으며 시모와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집에서 수확한 거라며 집에 가져가 해먹으라며 오이지용 오이를 잔뜩 주셔서 그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는 저도 사람인지라 맨손으로 갈 수는 없고 떡 전문점에 가서 육아와 어르신들 좋아하실 만한 가지각색 떡을 사갔습니다. 그걸 드렸더니 참깨를 터셨다며 또 한 비닐 가득 싸주시는데 그때부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그 집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게 시모의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게 보이였는지 다 나눠 먹자고 하는 짓이니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나도 다 깐이 있으니까 주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친해지게 된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튼튼한 직장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라고 하시며 한번 소개받아볼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시댁에 드나들면서 벽에 걸린 사진을 보는데 작은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유난히 잘생기시기도 키도 크시고 얼굴도 밭꽃같이 흰 게 연예인 같다고 제가 칭찬을 몇 번 했었거든요.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뭐랄까, 멋있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생활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매사에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작으시고 체구도 작으시고 생활력 없어 보이는데 남편은 온몸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 들어앉힐 거예요. 여자는 집에서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 됩니다. 많이 벌 것도 아니면서 둘이 같이 나가 돌아다니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8년을 직장 생활하려니 정말 고될 대로 고되었고 저는 워낙에 가정적인 사람이라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만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키 크고 날씬하고 밉지 않게 생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3개월 연애 끝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허락도 무난히 받았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오고 고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모 대기업 지방 공장에서 뼈를 묻을 듯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기업은 워낙에 직원 관리가 철저하고 성실한 직원이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는 그런 의리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대우며 복지도 훌륭했고요. 남편과 결혼 후 우리는 시댁에 있는 곳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전화 거셔서 아가, 집에 청국장 기가 막히게 끓여놓았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네 남편이 청국장 좋아하니라. 아가, 김치 안 떨어졌냐? 겉절이 새거 담갔다. 와서 가져가. 하다못해 부추전만 부쳐도 가져가라 전화하시는 시모였습니다. 제가 싫지 않으셨으니 더 잘 해주셨지요.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너무 베푸시는 거에 대해 걱정의 말을 했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 외가 내림이야. 우리 외가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외삼촌 말이야. 우리 엄마 찜쪄 먹게 퍼주거든. 주책이고 사람도 되게 좋아. 근데 문제는 한번 돌면 아주 획 돌아버리더라고. 그렇게 유순하고 속없게 허허거리는 양반이 친구가 보증 잘못 서게 했다고 그 친구 쫓아가 작사를 내는데 말이야. 아우, 정말 무섭더라고. 난 여지껏 우리 엄마 그러는 거 못 봤지만 말이지. 형님 내외분은 서울에서 사셨고 기실 우리 부부가 부모님 근처에서 모신다고 해도 다를 바 없었고 첫애가 태어나고 두 돌 되었을 무렵 한참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셔서 데리고 낮이면 시댁 발걸음을 자주 했어요. 그날도 점심 무렵에 시댁으로 갔는데 누구 손님이 와 계신 건가 어떤 초로의 여성 것 같은 여성 신발이 있었고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형규 할머니가 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계산도 정확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융화력도 좋으니까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가. 중학교만 겨우 나온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고등학교 중퇴인데도 당당히 다녀. 형규 할머니가 정말 아까워서 그래요. 동네 다니면서 물어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회사 가자고 하는지. 저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한테 저런 연락 많이 받았거든요. 양아치 같은 친구가 아니라
착실하고 성실하고 인품도 좋은 멀쩡한 사람들이 저러고 다녀서 사람들을 꼬여낸다는 그러한 다단계 제품 판매요. 저는 물론 그러한 게 얼마나 속임수고 잘 버는 사람 없고 결국은 다 자기가 물건값 강매당하고 많이 벌어야 5에서 10만 원 번다는 걸 그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시모께 어떻게 이게 순 사기라고 알려드리나 고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책 푼수시더라도 저를 위해 주셨던 만큼 저도 시모께 정이 들었고 진짜 내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아니나 달라 다음날 가보니 시모는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 도시에서 그 회사 세미나가 단체로 열리니까 가서 구경을 하고 와야겠다는 겁니다. 얼씨구나, 아예 이 기회에 제대로 다녀오시는 게 낫겠다며 또 한편으로는 사립판단 제로인 시모가 그 꾀임에 빠질까봐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래? 가서 너도 같이 벌면 좋지. 하시는 겁니다. K도시의 세미나는 굉장하더군요. 런칭한 제품이 화장품 세트였고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운전대 앞으로 보이는 먼 풍경이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이미자급 가수 공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일대 차들이 빡빡하고 주차 요원이 7, 8명은 되어 보이고 정말 대형 가수들 공연 분위기였습니다. 지역별로 땡땡시 센터 아자아자, 땡땡시 센터 아자아자 하면서 깃발 들고 모이는데 거의 7,000명 인파 정도는 되어 보이더군요. 시내에 들어갔더니 그날 우리 집에 온 여성이 우리 땡땡시의 팀장이었고 그렇게 활짝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말로만 듣던 며느리시구나. 정말 말씀대로 예쁘시고 모델 뺨치시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분위기였습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사말을 하고 대형 모니터 앞에서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서울 세미나 현장 나와주세요. 광주 세미나 현장 나와주세요. 하면서 각 지역하고 이원 중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홀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펼치는 무대였습니다. 대형 가수 공연도 이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께 형규가 콧물이 나고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당신 손자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날 분위기가 아님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차근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기가 어떤 구조로 수익이 나는지 정수기 회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머니, 저거 잘못하다가 빚만 엄청 쌓여요. 물론 돈도 벌지요. 많이 벌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닿을 겁니다. 제가 보장해요. 우리 정수기 회사 과장님이 저거 하다가 망하시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보조석에서 앉으신 어머니는 덤덤한 얼굴로 야, 나도 어쩐지 좀 이상해. 저렇게 화려하게 굉장하게 잘 나가는 회사가 사람이 몇천 명은 되어 보이는데 나 같은 시골 무지렁이한테 직원이 되라는 건 좀 그렇잖아. 하셨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따라갔다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집에 들어와 어제 못 잔 잠까지 푹 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어머니대로 농사일 하시고 여전히 집에 푸성기며 양념들 이웃들에게 퍼줘가며 도토리 가루 갈아 지짐해서 동네 아줌마들 불러서 먹이며 수다 떠시고 노시는 일상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까맣게 다단계는 잊어버렸지요. 간혹 거리에서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나 마트에서 계산대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험악한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도 안 돌아보고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안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로 어머니를 계속 찾아? 나 정말 망신스러워서 회사를 못 나가겠네. 우리 어머니, 우리 회사 동료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판매를 하시는 모양이야. 거의 강매래. 내 이름 대고 강매를 하시나 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안 끊고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고 석 달을 어떻게 저 모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논에 계시던 이장님이 멀리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인사를 드리며 가까이 가니 형규 엄마, 그 좀 시어머니 단속 좀 해야 쓰겄어.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동네 어르신들을 철저히 보호하니까 장사를 못했지만
그 읍에 아는 얼굴들한테는 전부 쓰잘데기 없이 비싸기만 한 화장품 세트를 거의 강매를 한다시피 한다는구만. 지금 2달째래. 시어머니는 안 계셨고 저는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안 오시더군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다단계에 빠지셔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웃으시더군요. 한참을 묵묵하게 앉아만 계시면서 무슨 생각인가를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 나가보니 한쪽에 농기구 도구들 모아둔 곳에서 삽을 들고 광으로 가시는 거예요. 광에 자물쇠 채워둔 열쇠를 삽으로 내리꽂아 여시고 안으로 들어가시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나 광에 화장품이 거의 몇천 세트가 쌓여져 있더군요. 이지랄 하느라고 여기 광문을 그렇게 쳐잠그고 당겼구만. 그날 늦게 들어온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잡혀서 그 앞에 조아리고는 다시는 다단계 근처도 안 가겠단 각서를 쓰셨지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각서 쓰라고. 또다시 그 짓을 했다가는 이혼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각서를 쓰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란 사람이 다단계라니요. 광에 쌓인 화장품값 몇천만 원은 고스란히 시아버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선산 앞에 있는 논을 팔았는데 당장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가장 상급인 논을 팔았던 거예요. 아버님 평생에 처음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 파시는 풍경은 가슴 아프더군요. 아버님 끝내 그렁그렁 우시더라고요. 내가 가운데 놈 빼고 두 놈 대학 공부도 순전히 내 힘으로 내 농사지어 시킨 사람이야. 근데 마누라쟁이 미친 짓에 기어이 논을 파는구만.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막아준 며느리를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물건 다 팔아 마일리지 몇만 포인트 쌓이고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을 웃돌 수 있는 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그 팀장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고 다단계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외출이 잦아지셨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낮에 안 계시던데 어디 바쁘셨어요? 시어머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나 어디 가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관심 꺼. 저런 시어머님이 아니셨거든요. 늘 과하다 싶게 제게 친절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시아버님께 고지고대로 말씀드린 다단계권에 대해서 섭섭하셨나 보다 짐작을 하긴 했지요. 그런데 깨름직했던 건 늘 속편하게 잠을 많이 주무시고 눈에서 맑은 기운이 도시던 분이 언젠가부터 눈에 핏빛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비추시는 것 같았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불안한 표정 같은 거요. 어쨌거나 제가 조심스레 확인하고 다닌 바에 의하며 우리 동네에 읍사람들 그 누구도 시어머니가 화장품을 다시 파신다는 건 못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가시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 모내기 앞두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찾으시는 전화를 거시더군요. 며칠을 두고 계속이요. 아무리 기계가 돌린다 해도 모내기 때는 집안의 부직갱이까지 춤을 춘다는데 이 여편 내가 허구한 날 어디 가서 농사일은 모르세요? 요즘 모내기는 예전 같지가 않지요. 기계가 다 해주니까요. 그래도 따순 식사로 일꾼들 새참을 내드려야 하는데 읍내 중국집에 배달시키고 만날 어디론가 나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그 팀장하고 같이 노름방에 다니셨던 거예요. 그 팀장은 그러니까 타짜들 방에 손님을 세 사람을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호객이지요. 시어머님 마음 물론 어느 면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평생 같이 산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논을 팔며 우는 그 얼굴을 못 잊으셨겠지요. 손에 들인 거 단숨에 갚아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손자까지 가진 할머니란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런 기본적인 판단도 안 되는 분이 무슨 할머니 자격이 있단 말일까요? 시어머니는 타짜들 장사 방식대로 처음에는 푼돈을 따고 중간 돈을 따고 큰 돈을 따시면서 거의 노름방에 미쳐서 다니신 거예요. 어우, 이 언니 오늘 붙는가 봐. 나는 아침나절에 괜히 컵이 미끄러져 유리 하나 깨고 왔더니 다 난리네 다. 한 달에 걸쳐서 10번 정도 가시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들 방식대로 드디어 조금씩
푼돈, 중간돈, 큰돈을 잃기 시작하신 거지요. 아유, 나를 물고 빨고 그렇게 예뻐하시던 외할머니가 꿈에 보이더니 이러려고 나타나셨나? 하룻밤에 120만 원 정도를 잃으시고 그 다음날 밤에 200만 원 정도를 잃으시고 그렇게 한 달을 미쳐서 노름방을 다니시던 끝이 모내기 철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나긴요. 조상 대대로 털을 잡고 살아온 200년도 넘은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으셨던 겁니다. 대출 받아서 마지막 돈을 털어넣고 다 잃은 날 시어머님 돈을 다 먹은 타짜가 그러더랍니다. 언니는 화투 배우지 마. 언니 농사 지었다며? 어? 아유, 조선시대 같으면 판서 부인같이 살았네. 내가 관상도 손바닥 손금도 좀 보거든. 손바닥 좀 이리 내봐. 언니 길에서 객사하지 않으면 남의 집 부엌에서 평생 썩을 손이야. 앞으로 화투 치지 마. 시아버지와 우리 부부가 그 사실을 안 날 아버님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 있으시더니 아가, 물 좀 한 대접 따와라. 하시는 겁니다.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맛있게 다 드시고는 내가 어찌야 쓰겄는지 좀 생각 좀 하게. 니들은 그만 가라.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혼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경우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부가 공동체 의리로 힘껏 서로 의지하며 농사 지으며 사시는 거지요. 살아오며 농사 짓느라 병든 무릎, 다리, 허리 서로 간에 불쌍히 여겨주며 애틋하게 사시다 나란히 선산에 묻히는 게 우리 윗세대 어른들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하고 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건 분명 좋은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한 번 한 약속, 부부간의 서약은 죽을 때까지 지킨다. 이게 우리 시아버님 세대의 생각이실 겁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설사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해도 부부의 약속을 깨지는 않는다. 이런 거지요. 물론 지금 사람들은 많이 틀리지만 우리 시부모님 세대만 해도 안 그렇지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보다는 그 약속의 준원함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다음날 우리 부부를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시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더군요. 당신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든 해야 쓰겄어. 하니까 어머님 자식들이 앞에 있던 없던 절절 우시며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보, 죽을 죄를 지어도 한 번은 봐주는 게 부부간의 정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 낳고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이깟 일로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요? 아버님 그때 손에 들고 계시던 핸드폰을 벽에 던지시더군요. 이깟 일?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당신이 손을 댄 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남편하고 제가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요. 그러나 아버님은 이미 결심을 끝내신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남은 선상과 밭과 논이라도 지키셔야겠다고요. 아버지, 그럼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때 결정을 며칠만 늦게 결정하신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시잖아요. 남편은 시간을 번 거지요. 당장 화만 지나가고 어떻게든 다시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려는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니까 버리지는 못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틀 지난 오후 노발대발하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으니 남편에게는 못 걸고 제게요. 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줄 아냐? 종가 종영네 집에 가 있다. 돈 2천만 원만 해달라고 하더란다. 내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시켜야겠으니까 해달라고 하더란다. 내가 네 어머니를 절단 안 내고 헤어지겠다고 하는 걸 니들은 감사해야 하는 거야. 남편 집안 종가면 아래쪽으로 2번 쪽으로 큰 도시에서 식당을 하시는 종부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름돈을 장만하시려고 거기에 가 계신 겁니다. 더 이상은 남편도 저도 이혼을 하시겠다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뵙기에도 시어머니는 이미 노름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죽어도 이혼 도장 못 찍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시어머님의 처절함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지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막강한 시아버님의 결심으로 시어머님은 수그러드셨습니다. 서울의 아주버님 댁도 어머님을 모르쇠, 시집가신 아가씨도 어머님을 모르쇠, 시어머님은 결국 우리 집에 와서 사시는 걸로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지요. 당연히 시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체 노름을 끊겠고 만에 하나 한 번만 더 노름방에 출입할 시 부모 자식 인연도 끊겠다고요. 그러나 그 당시만 약속했지 노름이란 게 무섭더군요. 시어머님 제가 없는 틈에 제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서 나가신 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과음을 했습니다. 과음을 하고 길을 건너다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어머니, 제가 처자식 있는 몸이지만 딱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토바이에 달려든 거예요.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요. 라고 아뢰는 거였어요. 제 남편이지만 순발력도 뛰어나고 또 그 깊은 슬픔과 괴로움도 짐작이 되어서 웃음 반 슬픔 반인 제 심정도 참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뒤늦게 배운 노름질이지만 시어머님은 여기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셨나 봅니다. 정말로 노름을 끊으셨거든요. 노름을 끊어도 당신이 지은 죄가 있는지라 한 1년은 죽은 듯이 집에 계셨어요. 그러나 집에 계시는 것도 하루 이틀, 당신의 민낯을 모두 알고 있는 며느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계신 당신 자신이 싫으셨겠지요. 또한 이 모든 원흉의 시작은 저라고 처음에 다단계 할 때 시붓게 이르지만 않았어도 그걸로 성공해 노름 따위는 시작도 안 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틀을 정해놓고 저를 미워하시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홀로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사시는 시아버지 댁으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나는 농작물 좀 지고 나가서 팔아서 쓰게 해달라고요. 참 뻔뻔도 하시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산 부부 사이도 아니었고 쓰나 다르나 50년 가까이 자식 셋 낳고 산 부부인지라 시아버지께서 그것까지는 거절을 못하셨던가 봅니다. 내가 아들 자식에게 10만 원, 5만 원 받아 쓰고 살고 있수. 나 애들이 외식 안 시켜주면 그 좋아하는 불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을 지경이야. 나 저거 참깨하고 콩, 푸성기 그거라도 보따리에 지고 나가서 동네마다 골목 돌면서 팔아서 용돈 만들어 쓰게 나한테 조금만 남겨주시오. 시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자 당신 나한테 위자료도 안 줬잖아. 결국 시아버지는 가져가라 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장터며 읍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골목이며 각 식당이며 이고지고 다니시며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부상이 된 거예요. 참으로 끝까지 전 남편 우세, 자식 우세시키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아버지 댁은 이 지역 유지시고 시어머님이 어느 집 누구 마누라 출신이고 누구 어머니고 현재 왜 저렇게 되셨고 그 스토리를 전부 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는 또 뭐가 될까요? 시어머니 용돈을 얼마나 안 드렸으면 노인네가 짐을 이고 장사를 다니냐고 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10번을 토하면 남편은 가만둬. 그거라도 하셔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시고 좋잖아. 집에서 맨날 당신하고 둘이 마주보고 뭐 할 거야? 뭐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려고? 그리고 어차피 당한 망신 더 망신스러울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시고 다니는 걸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남편 말대로 이미 망신당할 거 당하고 알 건 다 아는 사람들에게 더 창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그 전에 어머니로 돌아가 바지런해지셨습니다. 정말 노름은 끊으셨고 원래대로 농꾼은 노동으로 돈 버는 재미에 빠지신 거예요. 오죽하면 깨농사든 콩농사든 파농사든 때 되면 일꾼처럼 가셔서 시댁 농사를 자기 일처럼 해내고 또 수확하면서 자기 것 알뜰히 챙겨와 동네마다 이고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깨며 콩이며 옥수수며 계절별로 마늘이며 그런 걸 주렁주렁 들고 이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인근 읍에 가지고 가셔서 가게마다 식당마다 들고 가셔서 파시는데 들어오는 돈도 쏠쏠하고 재미도 쏠쏠해 배고 한 달에 집에 계신 날이 사흘도 안 되셨지요. 오죽하면 남편이 엄마 그거 벌어서 빌딩 사실라고? 기분 좋은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이제는 마음을 놓고 어느 정도 남편의 기분에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어머니로 돌아가 있었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어머니를 바라보던 마음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내 어머님이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언젠가 말한 남편의 외가 내린 대로 한번 빡치면 절대 되돌리지 않는 그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셨던 그 마음,
제가 시아버지께 이르지 않았으면 모든 게 순탄했을 거라는 어이없는 믿음이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옹골진 마음을 잡수시게 했던 거지요. 어머니는 이제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의 행상을 팔아주는 사람들 중 인근 읍에서 순댓국집을 하는 한 초년 과부한테 마음이 가신 거예요. 그 과부는 40 중반으로 남편보다 3살이 많은데 순댓국집에 오는 호랍이며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혼자 살고 예쁘고 몸매도 팡파짐하니 육감적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늘 기분 좋게 대하는 명랑함이 최대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에 드나드는 장사꾼, 정수기 필터 교체해주는 사람, 물건 넘겨주는 사람, 택배 기사들 모두에게 친절했고 특히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직매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께 당연히 더 친절했겠지요. 왜냐하면 예전 그 버릇대로 1주먹 줄 걸 2주먹 주고 3주먹 줄 걸 5주먹 주고 만판 퍼주니까 싫을 리가 있나요? 물건도 최상이지 막 퍼주니 오실 때마다 한들한들 간이라도 씹어 먹여줄 것처럼 친절하게 하니 우리 어머님도 그 과부가 다르게 보이시기 시작하신 거지요. 이해는 합니다. 집에서 만날 그 얼굴이 그 얼굴, 어제도 뚱, 내일도 뚱할 거, 오늘도 뚱하게 대하는 제 얼굴을 보다가 당신이 가면 아유, 어머님, 더운데 이렇게 지고 오셨어? 커피 한 잔 얼음 동동 띄어서 타드릴까? 하는데 싫을 리가 없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이나 주워 삼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저에 대한 험담과 같이요. 말도 마. 그 백녀시 같은 년이 지 처지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우리 대기업 공장 다니는 우리 아들을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서는 내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더니 낼름 꼬셔서 바로 결혼을 해서 말이야. 부터 시작하셔서 당신이 다단계에 빠지고 노름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가정 불화를 일으켜 아들과 엄마 사이, 시부모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집안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놓고 자기가 지금 이 지경 보따리 장수를 한다고 말입니다. 저 같으면 상대가 사실을 아나 모르나 그런 헛소리는 절대 못 짓거릴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죄 생각해서라도 그런 소리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저런 소리를 하실까 이해가 불가하는 어머님이시지요.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님 이야기를 그저 노인네가 하시는 신세 한탄 즈음으로 여기던 과부 장사도 우리 시어머니가 핸드폰에 담긴 당신 잘생긴 아들 사진을 보여주고 또 대기업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월급이 얼마고 자식은 하나뿐이 없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게다가 지금은 우리 아들이 붙어 살지만 얼마 못 가.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말이지. 우리 며느리 시집 오기 전에 정수기 필터 교체했는데 생전 책이라고는 신문이라고 글자라고는 안 읽어. 우리 아들은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우리 남편 닮아서 글자에 환장하거든. 그냥 책만 드립다 파는 애거든. 사람이란 게 대화가 통해야지. 안 그래? 부부라는 게 대화가 중요하다고. 여기 사장은 보면 참 사람이 귀티나게 응? 언제든 신문을 읽고 있고 말이야. 뉴스 이야기도 잘 알게 해석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달콤하게 꼬시니 귀가 팔랑거릴 수밖에요. 그러니 커피에다가 얼음 10개 넣어드릴 거 15개 넣어드리고 괜히 오실 시간에 수박 잘라놓고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께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참 우리 며느리는 키만 삐죽하게 크고 엉덩이도 작아서 더는 생산 못해.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하거든. 큰애네도 아이가 없어. 참 소원인 게 자손 풍풍 낳아주는 며느리만 들어오면 우리 영감도 재산 다 물려줄 텐데. 그 순댓국집 여자는 정말 육감적으로 생겨서 아이도 잘 낳게 생겼거든요.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받았거든요. 여자는 언제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산부인과는 필수잖아요. 저 너무 건강하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나중에 그 여사장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작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는 작전을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남편이 베고 있는 베개를 슬며시 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무슨 부적 같은 걸 넣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지금 뭐 하시냐고 하니까 다 널 좋게 하려는 거니까 건강하게 해주는 부적이라고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제 베개도 가지고 나오더니 제 베개에도 넣으셔서 저는 싫다고 빼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어요.
잘 때 베는 베개에 부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베개에 든 부적이 제 원진쌀을 빼주는 부적이라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나 봅니다. 장사 다니는 게 너무 고단하고 심란해서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며느리 자체에 원진이 들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인데 결혼을 해서 지금 집안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더랍니다. 집안일에 대해 입도 떼지 않았는데 너무 척척 맞히는 게 신기해서 우선은 원진쌀을 없애주는 부적을 2장 사가지고 왔으니 되나 안 되나 나쁠 것은 없으니 베개에 든 것은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진쌀 가진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이런 사고수나 구설수가 끊이질 않아 가족 화합이 안 되고 그걸 그나마 무마시켜주는 게 속궁합과 자식 화합인데 니들이 속궁합이 어떤지 내가 잘 모르니 속궁합이나마 유지시켜달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기원의 말이니 남편도 자기 엄마 말을 따라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귀란 게 우스운 게 제 사주가 나쁘다는 말을 들으니 남편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속으로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혼하셨나? 평생 몇십 년을 큰 소리 내지도 않으시던 분들이 말이야. 거기다가 제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 다닐 때 같이 어울려 다닌 엄마들 친목계가 있어 나간 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데리고 그 여자 순댓국집을 간 겁니다. 저녁 늦게 별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이미 장사 끝난 순댓국집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나 어머니와 사장의 심상치 않은 태도들과 잠깐 소피 보러 나가신다며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어머님이나 모두 이상한 걸 눈치챈 남편은 잠자코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의 짐작일 뿐일 수도 있고 괜히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기가 그랬겠지요. 잠자코 소주를 마시는데 앞자리에 와서 앉더니 술을 따라주는 여자 사장의 손이 자기 손에 닿자 벌레가 닿을 것처럼 싫은 기분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자가 뒤에서 달라붙더니 주무시고 가세요. 라고 하더래요.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여자를 후려치고 이미 잠긴 문을 부실 듯 열어 젖히고 나온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뛰쳐와서 먼저 돌아와 세수하시는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겠지요. 한참 옥신각신 싸우는데 저는 그때 창문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우리 빌라는 1층이고 어머니 방 창문이 주차장 쪽으로 나 있어서 다 들렸거든요. 차를 주차시키는데 우리 집에서 쩌렁쩌렁한 싸움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랐던 저는 창문으로 기우시 들여다보다가 듣게 된 거지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애미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며느리 삼으시려고요? 왜 나만 당해야 하냐? 어? 그거 그때 그 화장품 다 팔아치웠으면 나는 노름도 하지 않았고 이혼도 안 당했어. 어머니, 그건 집사람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께 알린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시냐고요? 설사 그렇다 쳐도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그게 나이살 잡수신 어른이 할 짓입니까? 네? 저는 한 1시간이나 아들을 태우고 뱅뱅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드리고 애를 씻기고 저도 씻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짓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냥 담백하게 작은 빌라 정도 얻을 돈 해드려 내보내드려야 옳은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한 집에서 살기에는 이미 너무 먼 강을 건너온 건 분명하니까요. 원룸을 해드린다? 작은 빌라 전셋값을 해드린다? 네, 어차피 아버님 재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올 게 분명하니까 미리 좀 대출받아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그러기는 싫었어요. 그동안의 고부간의 정, 무엇보다 남편과 어머니의 관계, 그러니까 모자간의 천륜을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택은 순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에서 타온 갯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신발장 제 바로 위칸 어머니 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대로 있더군요. 그날 저녁을 먹기 전 서먹서먹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아이가 밥을 먹을 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500만 원 든 봉투 못 봤어?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갯돈 500만 원을 탔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생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마트에서 정신없는 내가 가방 속에서 떨어뜨린 걸 흘린 게 분명하다며 난리를 피웠지요. 누가 주인도 없는 5만원권짜리 100장 봉투를 찾아주겠냐며 그냥 어디 자선요금 냈다는 셈치라고 잊으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말하면서도 자기도 화가 나는지 거 정신 좀 똑바로 챙기고 다녀 옆편네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한심한 듯 저를 바라보시더니 귀엽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10원 지전 하나 벌어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남편이 피같이 번 돈 500만 원을 버리고 다니고 꼴 좋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현관 바로 밖에 나와 있던 운동화를 신고 나가셨고 돈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다음날 어머니 나가신 후 보니 봉투가 없어졌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나가시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몇 시간 후 그 팀장이란 여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요즘 그 여자가 집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은 며칠 전에 계모임에서 들었거든요. 어린이집 동창 엄마네 빌라 2층에서 사는 그 팀장. 대문 앞에서 반투명창을 통해 들여다보니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길로 돌아 나와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 후에 어디 빌라로 오라고요. 1시간 후 남편은 도착했고 우리는 그 집 벨을 눌렀습니다. 팀장이란 여자가 나오고 우리 남편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안에서는 노름이 펼쳐지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노름판에 끼어서 신나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니는 그날로 저희 집에서 쫓겨나셨고 아들에게 의절당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동네의 갈빗집에서 숙식 해결하시며 돈 번다는 소식은 먼 소식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할머니가 노름꾼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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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